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5일 새벽이 됐습니다. 전우책입니다. 어제 제가 날짜를 하루 착각을 했더군요. 죄송합니다. 지방선거가 코앞입니다. 그런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중이 관심을 가진 건 오직 두 선거, 인천 계양을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그리고 경기도지사의 향방입니다. 둘 다 사실은 이재명과 연관되어 있죠. 후보들만 바쁘게 다니고 이 내거리마다 잘 보이는 곳에 현수막이 걸렸을 뿐 지금 대중의 관심은 지방선거에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대중은 전체 판도에도 이 관심이 큽니다. 워낙 4년 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초유의 대패를 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을 잡아 이제 여당이 되었으니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는 어떨지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이란 거함은 지금 방향을 완전히 틀고 있는 중입니다. 180도 반대 방향입니다. 이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에 나온 한미 공동성명은 불과 2주 전 우리가 더 이상 중국에 굴신하고 북한에 굴종하는 이 중국몽에 딱 묶여있는 나라가 아닌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IPEF입니까? 예, 거기에 가입한 것이 아주 대표적이죠. 이 중국은 설마 하다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3기 황제, 이 대관식을 앞둔 시진핑에게는 역설적으로 적어도 앞으로 5년, 그러니까 윤석열 집권 기간은 북한 김정은이 목에 매달린 혹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잘못 따르면 자신에게 치명상을 입힐 게 뻔한 혹말입니다.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 동맹이 평화를 정권 교체하고 있다는 그래서 일독을 해야 할 칼럼입니다. 그 글이 모두에는 곰씹을 만한 표현이 있습니다. 저들이 평화론에는 대한민국의 국가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없다. 평화면 어떤 평화건 전쟁보다 낫다는 논리다. 핵심은 그 뒤에 한 말입니다. 북한이 핵무력을 보유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전쟁도 어떤 동맹도 불사할 것이라는 윤 정부의 의지다. 제가 혼자 복수를 할 수 있었던 표현도 있었습니다. 지난 좌파 정권이 동맹을 겉돌아서 삶은 소대가리 말고 얻은 것이 무엇인가? 제가 탐복을 했던 건 삶은 소대가리라는 표현이 아니라 동맹을 겉돌았다는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동맹을 겉돌았습니다. 역시 노장의 해안입니다. 자, 지방선거. 인천 계양을의 판세가 지금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번엔 JTBC 여론조사입니다. 이 글로벌 리서치가 21일과 23일 이틀간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재명 44.8%, 윤영선 42.2%. 두 사람의 격차는 2.6%포인트에 불과합니다. 이 지역에서 윤 대통령이 직무를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놀랍게도 47%,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34.6%입니다. 이대로 투표가 진행된다면 정말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문자 그대로 박빙입니다. 지지하는 정당은 민주당이 40.8%, 그리고 국민의힘 40.4%. 이러고 보니 졸지에 계양을은 민주당의 텃밭이 아니라 여야 양당의 공유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계양을 후보들이 말도 그래서 사나워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형선은 라디오에 나가 이재명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당에 살던 사람이 뜬금없이 계양에 왔다. 조금 비겁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안타깝기도 하다. 지금이라도 분당으로 돌아가시는 게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한다. 이재명도 라디오에서 반박 발언을 했습니다. 오래 산 것도 장점일 수 있지만 그것보다 역량과 영향력의 크기가 중요하다. 그 뒤에 한 말은 그가 아직도 자신을 거인 골리앗으로 이기는 함정에 빠진 걸 보여줬습니다. 영향력도 미미한 경우라면 그게 과연 도움이 되겠냐. 그것보다는 역량이 있고 또 큰 일꾼 이런 사람이 오히려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 솔직히 최근 민주당의 지지도가 급락하는 걸 보면서 이재명도 민주당도 크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비단 계양을 뿐 아니라 예상외로 승리를 확신했던 곳곳에서 박빙을 벌이거나 줄줄이 밀리는 모양새니 말입니다. 충남이 아주 대표적인 지역이죠. 문자 그대로 박빙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의외의 주고받기가 있었습니다. 오전에는 민주당의 비대위원장이 기회를 달라는 기자회견을 했고 오후에는
국민의힘 대표가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둘 다 젊은 당 대표들이 벌인 퍼포먼스입니다. 먼저 민주당. 이재명의 뜻에 따라 이 민주당 공동 비대위원장이 발탁되어 그동안 좌충우돌 나름대로 민주당을 위해 헌신했던 박지원이 어제 오전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박지원은 민주당이 많이 잘못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성하고 바꾸라는 국민의 명령 충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우리 민주당 후보들에게 이분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딱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분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그녀는 지방선거에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책임지고 민주당을 바꿔나가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는데 당장 8월로 예정된 전당대회가 끝나면 민주당에서 아마 박지원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의 지분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 오후에는 국민의힘 이준석도 기자회견을 열고 읍소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거대 야당의 무리한 발목 잡기를 뚫고 원 없이 일할 수 있게 도와달라. 그는 민주당을 향해 총괄선대위원장 이재명의 명분 없는 출마부터 바로잡으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박지원의 기자회견 내용에는 별것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파장을 난 것은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녀는 기자들이 이재명, 송영길 등의 8월 전당대회 불출마 선언이나 586 주류 세력의 차기 불출마 등 민주당의 반성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아무 거리낌 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그 문제는 송영길이 이미 대선 기간에 밝힌 내용이죠. 박지원이 말이 이렇습니다. 당내에서 충분한 논의를 24일, 25일 거쳐 이번 주 중으로 발표하겠다. 놀랄만한 폭탄 선언입니다. 그 뒤에 친절하게 이렇게 덧붙였으니 어찌 뉴스가 되지 않겠습니까? 586 세대의 용태와 관련해서 우리 당이 젊은 민주당으로 나가기 위한 그림을 그려나가는 과정에서 기득권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민주당이 반성과 쇄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 이 말은 박지원이 단독 플레이라고 보기에는 그 내용이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 금주 중으로 발표하겠다. 이게 과연 단독 플레이일까요? 어떻든 민주당이 주요 선거를 앞두고 대국민 사과나 읍소를 한 것은 지난해 4.7 재보궐선거와 올해 3월 대선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느닷없는 이 박지원의 기자회견과 사과가 있자 당내에서도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김용민은 페이스북을 통해 우라를 터뜨렸습니다. 사과로 선거를 이기지 못한다. 새로운 약속보다 이미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 더 좋은 전략이다. 그런데 박지원이 이날 팬덤 정치와의 결별을 약속했는데도 이재명은 곧바로 개딸, 이 개혁의 딸이죠. 이 개딸의 고마움을 전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러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이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팬덤 정치와 결별하겠다는 박지원에게 이재명 후보님이 화답하셨다. 참 재미있는 말의 공방입니다. 막상 이재명은 박지원이 대국민 사과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민주당의 반성과 쇄신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한다.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런데 그 뒤에 꼬리가 붙었습니다. 그 밖의 확대 해석은 경계한다. 민주당은 절박한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이 삶을 개선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드리는 것이다. 그 삶이 완전히 망가진 것이 지난 5년이었습니다. 어쨌든 박지원의 단독 플레이에 진짜 놀란 건 민주당이었습니다. 윤호중은 박지원이 긴급 기자회견에서 586 용태론을 포함한 쇄신안을 이르면 이번 주 중 내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당과 협의된 것이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박지원이 앞으로 논의할 계획이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아직 논의해 본 적 없다고 잘라 말한 뒤에 개인 차원의 입장 발표로 알고 있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이른바 586의 정치권 퇴출은 몰라도 이 세대로 구분해 나이 많으니 올드보이라면서 물러나서 당을 참신하게 보이지 않는 개혁안에는 반대합니다. 정치는 참신함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올드보이인 게 아니라 머리가 굳어서 올드보이인 겁니다. 그런데
박지원은 잘못 짚었습니다. 이 민주당이 지금 추락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대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내로남불, 후한무치의 패거리 정치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작태는 586뿐 아니라 민주당 전체의 색깔이 되고 있습니다. 불과 보름 전에 벌였던 게 무엇입니까? 검수완박법 통과와 공포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굳은 머리로 이제 와서 586을 쫓아내면 당연히 쇄신된다고요? 겉으로 반대하는 척했던 자들도 이 본회의에서 살아남기 위해 찬성표를 던지는 걸 온 국민은 지켜보았습니다. 그 뒤에 작은 반성조차 없었습니다. 양양자 한 분이 무소속인데 반성을 하더군요. 당장 6월 시작되는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직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기존 합의를 뒤집고 자신들이 계속해서 맡겠다는 야욕도 드러냈습니다. 원내대표 박홍근이 말이 이렇습니다.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후반기 원구성 협상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제가 원점에서 논의하는 게 맞는다. 참 기가 막힌 말입니다. 작년 7월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올해 6월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합의했습니다. 김기현과 윤호중이 한 합의죠. 그런데 그 합의를 파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작년 합의의 당사자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이렇게 변명했습니다. 검찰 출신 대통령이 검찰 쿠데타를 완성한 상태이기 때문에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은 법사위원장밖에 없다. 이 말 그냥 넘어가도 되는 말입니까?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과 정부를 쿠데타라는 표현으로 모멸했습니다. 이건 민주주의에 대한 모멸입니다. 진실은 온갖 편법과 꼼수로 헌법 정신을 파괴한 검수완박법이 바로 쿠데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국회 다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다 해도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법률 하나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법사위원장까지 끝까지 가지려 할까요? 오히려 소수파인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은 민주당이 그동안 벌여온 입법 폭주, 입법 독재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걸 잘 아는 민주당이 명분도 없는 국회 법사위원장을 끝내 고집하는 것은 어떻게 하든 국회 절대 다수로서 윤석열 정부를 앞으로 회방 놓고 궁지로 몰겠다는 수작으로 보일 뿐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과거 소수당으로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장 잘 활용한 것이 바로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런 민주당은 2020년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자 법사위원장직까지 독식하면서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한 것이라는 핑계를 댔죠. 그런데 결국 입법 독주와 검수완박 쿠데타를 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러니 이에 대한 반성 없이 586이 물러나는 쇄신안을 아무리 꾸미내 본들 국민은 눈길조차 주지 않을 것입니다. 어쨌든 국민의힘 이준석도 24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박지원에 대한 맞대응 성격입니다. 그는 대국민 호소문에서 윤석열 정부 초반 국정 동력을 좌우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지지층 결집과 중도층 표심에 호소했습니다. 이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4년간 지방선거 참패 이후 뼈저린 반성과 혁신을 지속해왔다. 이제 실력으로 당당하게 보여드리고 싶다. 국민의힘이 그동안 반성과 혁신을 했다고요? 솔직히 편을 들고 싶어도 그 얘기에 수긍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이준석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오만한 20년 집권론에 대비해 4년 무한 책임론을 강조하고 싶다. 그가 언급한 20년 집권론은 2018년 11월 이해찬이 당시 재무세 개와 본심을 드러냈던 이 말입니다. 정책의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정권이 더 오랜 기간 가야 한다. 20년은 집권해야 된다. 50년 집권설도 나왔죠. 이준석은 윤석열 정부가 거대 야당의 무리한 발목 잡기를 뚫고 원 없이 일할 수 있게 도와달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선 패배 후 2달 만에 개항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을 겨냥한 말도 빼놓지 않더군요. 국민의힘은 앞으로 명분 있게 정치를 하겠다. 그 말이 곧 이재명을 공격한 말입니다. 그는 윤영선 후보를 언급하며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윤영선이 이기면 윤영선이 거물이 된다. 이번 선거에서 자신있게 분당에서 날아온 거물 호소인을 날려달라. 이재명은 또 열심히 공부하고 개항을 위해 봉사하면 언젠가는 그 아이들도 공정한 기회가 열릴 것이라는 확신을 심었다라고도 했습니다. 모두 이 성남 분당의 정치적 인고를 갖고 있는 이재명이 명분도 없이 민주당 텃밭인 개항을에 출마한 것을 비판한 것입니다. 어떻든 지금 전국신화는 법사위원장을 누가 갖느냐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유지할 뜻을 재확인하면서 후반기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지금 모두 꼬이고 있습니다. 사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확보하기 위해 야당에게 제시할 별다른 카드가 없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민주당의 당론 찬성으로 임명이 됐죠. 그리고 문재인 정호영은 23일 밤 억울하지만 물러난다며 사퇴를 했으니 다른 카드가 있을 턱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여야가 따로 맡아야 하는 관행과 그리고 합의를 지켜라는 원론적 요구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여야 합의사항은 이렇습니다. 21대 전반기 상임위는 11대 7로 나누고 후반기 상임위 배분은 교섭단체 의석수에 따르되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그래서 7개 상임위 자리를 다시 되받아왔죠. 그런데 후반기 협상을 주도할 민주당 원내대표 박홍근은 23일 라디오에 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반기 2년 원구성이 국회법에 따라 새롭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협상의 법적 주체는 현재 원내대표다. 자신이 협상의 주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명분을 댔습니다. 국민의힘이 그동안 정부를 입법부가 견제하는 차원에서 법사위는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논리를 펴왔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민주당 주장은 작년 7월 여야 합의상 전면 위반이다. 법사위원장을 넘기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염치이자 여당에 대한 최소한 염치다. 그러니까 제가 굳이 하나 덧붙이자면 이렇습니다. 지금 문자 그대로 헌법 통치 구조대로 이 정부와 국회가 견제와 균형을 맞추는 문제라면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는 것이 맞죠.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회와 정부가 다들 유착을 하고 그리고 야당은 거대 야당입니다. 그러니 야당의 입법 폭시를 받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법사위원장 자리 정도는 여당이 맡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소수파 말입니다. 소수파가 맡아야 된다.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다른 정당이 맡아야 견제와 협치가 가능하다는 명분을 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하는 건 협치를 거부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다시 입법 폭주를 자행하겠다는 선전포고다. 솔직히 지금 국민의당에서는 현실적으로 법사위원장 확보는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대세입니다. 전 원내대표 김기현이 20일 한 말이 이렇습니다. 이미 이승을 상실한 민주당은 늘 그래왔듯이 이번에도 법사위 사수를 위해 꼼수에 꼼수를 거듭하며 기어코 법사위원장 자리를 강탈해야 할 것이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민주당의 한계이고 민주당이 스스로 무덤을 파는 길입니다. 자, 짧은 뉴스 한 줄만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하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타임이 윤 대통령에 대해 한 말이 이렇습니다. 대선에서 지지를 얻기 위해 안티페미니즘, 안티페미니스트 레토릭, 이 안티페미니즘을 무기화하는 캠페인을 구사했다. 타임은 윤 대통령을 포퓰리스트 리더, 더 포퓰리스트 리더 이렇게 지칭했습니다. 타임은 50% 초반 수준인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언급하며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그의 능력을 확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타임이 윤 대통령이 대선 때 20대 남성 유권자를 겨냥해 구사한 이른바 2대남 캠페인과 함께 상대적으로 낮은 임기 초반 지지율을 주목한 것입니다. 글쎄요, 타임 이제 한물간 매체 아닙니까? 제가 너무 비하하는 겁니까? 자, 두 번째 가십입니다. 최서원 씨, 과거에는 최순실로 불렸죠. 이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가 24일 페이스북에서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공개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오자
이 조국 전 장관 하신 대로 따라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기어나오지 마라, 설치지 마라. 애나 보라는 말에 상처받기엔 6년간 너무 빡센 인생을 살았다. 정말 분노가 뚝뚝 떨어지는 글입니다. 이 조국을 향한 비수 던지기에는 그침이 없었습니다. 이 말만 무한 반복하지 마시고 내로남불 인권과 범죄의 잣대에 만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차라리 시원하게 우린 되고 너넨 안 된다고 여긴 공산당이라고 외치시라. 정리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한이 서려 있습니다. 누구한테 뭘 듣고 설치냐고 하지 마시라. 말씀드렸다. 조 전 장관님 하시는 대로 따라하는 거라고. 누구는 입시 비리가 있어도 법무부 장관도 하는 민주주의 나라에서 저는 말도 하면 안 되나.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미국 뉴욕시의 마지막 공중전화 부스가 철거됐다고 AFP 통신 등이 23일 보도했습니다. 이 뉴욕시 당국은 7번 에비뉴 마미 공중전화 이 부스 철거 작업을 마쳤으며 이를 뉴욕 박물관에 전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공중전화 부스가 컴퓨터 상용화 이전 도시에서의 삶, 그러니까 인간의 삶을 보여주는 자료라는 것입니다. 다만 뉴욕시는 영화 슈퍼맨의 주인공 클라크 켄트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 변신할 때 이용하던 구형 공중전화 부스 4개는 관광용으로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사의 제목이 한 시대가 가고 있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인간의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생은 더없이 소중해 보입니다. 그 사람이 가진 권력보다도, 그 사람 머리에 쓰고 있는 관보다도, 그 사람의 지위보다도 인생은 더없이 소중해 보입니다. 정치인들에게 이 두 말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인간으로서 한 일은 모두 용서될 수 있다. 지금까지 전우책이었습니다.